네, 여러분 파트 2의 수능, 육구, 뭐 이렇게 평가원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문제 해설을 하는 건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가 정답과 그리고 오답 해설은 강의 자료실에 올려줄 거고 카페에 들어와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요즘 수능과 평가원은 이렇게 나온다. 근데 되게 급진적으로 이게 반영돼서 나올 때 크게 당황할 유형은 뭐가 있고 그리고 요런 유형이 나올 때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문제가 변형될 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설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화법 작문. 화법 작문 유형에서 사실 1번 보시면 기억부터 미음의 말하기 방식이죠. 이거는 사실 비문학의 논지 전개 방식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문학의 전개 방식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죠. 게다가 기호제시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지를 미리 볼 필요도 없어. 글을 읽고, 그쵸? 기억 확인, 니은 확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이어진 문장을 좀 끊어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장을 휙 읽고 앞부분만 충족되거나 뒷부분만 충족되는데도 맞다 이렇게 하면서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이렇게 되었다 이런 부분. 자, 예를 들어 A 하고 B 하였다. A 해서 B 하였다. A 또는 B 하였다. 이게 다 다른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볼까요? 얘가 O가 되려면 AND 조건이죠. O여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둘 중에 하나만 O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어때요? 둘 다 맞는 말이면서 심지어 이 과정까지 맞아야 돼. 그러면 정답 조건 2개, 하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연결하면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은 이게 별표. 자, 이게 만약에 교행직에 나오면 크게들 당황할 문제죠. 아직 물론 기출을 보면 이런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화법 이론형 문제가 나왔다면 유형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나오면 엄청 놀라거든. 그래서 이걸 보면 지문을 이렇게 길게 주진 않겠지만 자 말하기를 짧게 또 장문도 짧게 준 다음에 두 개를 지문을 다 읽어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럼 발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을 보세요. 선배님 말씀을 활용해서 선배님 어디 있어요? 가에 있죠. 가의 선배님이 누구예요? 발명가가 선배님이죠. 그럼 출제자가 이 사람을 다르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혼란을 주는 거예요. 발명가가 선배인데 선배라는 정보를 읽으면 나오지만 발명가라고 써뒀기 때문에 한 번 혼란을 주고 그렇죠? 부르는 말에서. 그 다음 선배님의 말씀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가에 들어간 말이어야 하며 어떤 내용을 글에 포함할 거야 하니까 어디에 나와야 돼? 글에 나에 나와야 되죠.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뭐예요? 가에도 있고 나에도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쉽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출제자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선지에서 가에 있긴 한데 발명가의 말이 아니라 학생의 말이거나 장난을 치는 거죠 이제. 그쵸? 선배의 말이어야 되잖아. 그쵸? 아니면 선배가 한 말인데 어디 없거나 나에 없거나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집중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거에 대응을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될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3번 문제 유형은 뭔가 볼까요? 자 3번 다음은 선생님 조언에 따라 나의 내용을 추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건 표현이에요. 일행직에도 이미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지문의 마지막에 어떤 빈칸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건데 조건을 충족시켜라. 그랬을 때 조건. 자 설명문의 끝부분에는 먼저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게 요약의 밑줄. 그럼 새로운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미 나온 얘기여야 돼. 그 다음 그리고 중심 내용이 지닌 여러분 의라는 개념어가 뭐 더하기 뭐죠? 약간 이번 주 내 모의고사 스폰데. 자 의는 뭐 더하기 뭐죠? 의미 더하기 가치, 역할, 그죠? 그것의 장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정의는 의가 아니에요. 의는 의미 더하기 가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살인의 의 이런 거 안 하잖아. 어울려? 살인에 무슨 기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끼죠?
예, 이게 역할, 기능, 뭐 이런 거 가치 이런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의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한다. 그럼 조건이 두 개예요. 했던 말을 요약하며 가치와 역할을 붙여라. 가치나 역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잡고 이제 선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충족했는데 하나는 못하고 둘 다 안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럼 가장 나은 것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심 내용이 지닌 의도 막 창조해내야 돼요. 지문을 반영해야 돼요. 지문을 반영해야지. 자기가 나름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이거 뭐 이제 또 이강희만 보고 뭐 유주는 뭐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 막 이러면 나 진짜 서운하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냥 지문을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문항수를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꼭 내가 안 해도 되잖아. 해설지가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설득 다 된 걸로. 자, 그 다음 4번에 자, 나에 대한 학생 이해 상호 평가. 이렇게 요즘에는 화법 이제 이야기를 하고 평가지. 이런 것도 화법에서 중요한데 평가지 문제는 뭐랑 비슷하냐면 고쳐쓰기 문제랑 비슷해요. 일행직의 고쳐쓰기는 이미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장문 쪽에 이 글을 고쳐쓰겠다. 이런 식은 뭐 많이 나오니까 화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교, 밑줄 사용하여 끊고 그 다음에 순서 알려주는 표지, 밑줄 그 다음에 표현이 어색한 문장이고 올바른 짜임새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니까 통일성 문제. 올해 국가직에 통일성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 배열을 뒤집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럼 여러분 한 문제에 엄청나게 많은 요소를 담았죠. 교행직은 좋아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공시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독해 지문을 늘린 만큼 문법적인 요소도 막 여기 넣어서 내고 싶을 거고 20문제밖에 못 물어보니까 선지에 다양한 요소를 넣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화작 병합형에서 화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 문제라고 했죠? 요거는 면접과 관련된 이론이에요. 사실 협력의 원리나 공손성의 원리는 이미 일행직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 제가 이제 인강으로 또 교행직 이제 특강 버전의 짧은 10강짜리 무료 특강이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고 자, 보기 2는 면접 대상자의 사고 과정 중 일부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A부터 C에 대한 질문 분석과 답변 전략은 자, 그럼 보기 1번. 면접은 질문을 통해 면접 대상자의 지식, 성품,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공적 대화이다. 그때 면접 대상자에게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답변을 수립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이 요구된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나왔죠? 질문 분석과 답변 전략. 자, 그러면 여기서 대화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면접이 나니까 나를 보면서 질문이 여기서 A파트 다양한 상담 유형이 있는데 청소년에게 또래 상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면접 대상자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은 거죠. 그럼 뭐에 들어가요? 질문 분석에서? 자, 뭐죠?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다양한 상담 유형이 있습니다. 상담 유형 밑줄 왜 필요한가 밑줄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 B죠. 그쵸? A에 대해서는 B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답변자가 답변한 걸 보세요. 제가 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다죠? 그러니까 A, B 다인데 지금 1번, 2번 아웃. 안 맞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B. 평소 또래 상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군요. 그러면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러면 지원 분야 여기 자기소개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관련해서 뭐뭐 했군요. 자기소개서 보니까 당신은 그렇군요. 하면서 추가적인 설명 요구가 뭐예요? 상담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그러니까 A죠. B는 A. 자, 그 다음에 답변 전략 어떻게 대답하나요? 책을 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 그러면 B에 A에 나. 그래서 답은 4번. 끝.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분하게. 여러분 이런 거는 글 보면 나오는 건데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속상하지. 그죠? 근데 이게 현란하잖아요. 문제 생김새가. 어렵지 않은데 그냥 생김새가 현란하니까 이걸 틀리면 무조건 그냥 쫀 거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모고를 빡세게 해야 되는 거야. 자꾸 내 모의고사가 과도하게 어렵다고 하는데 과도한 게 어디 있어 경쟁시험에. 최대한 빡세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문법, 화법, 장문, 병합 지문. 문법이래. 문학. 아이 정말 이 자식을 자 보죠. 아 정말 죽었어. 자, 그다음에 살려두지 않겠다. 아니 뭘 긁어서 붙이면 되는데. 자, 그래서 한글 탈자면 내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글 똑바로 줬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고 쳤나 봐. 자, 보죠. 에이, 남 탓하지 말아야지.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내 식구인데. 자, 자,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가면은 다 삽질하고 또 선임한테 혼나고 할 테니까요. 자, 그럼 보죠. 문제 유형.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장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 자, 그래서 이거 저는 사실은 문제 때문에 넣은 게 아니라 이 지문에 들어간 허생의 처라는 지문 때문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나중에 정오답 해설 보시고 이 허생의 처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문을.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좀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허생전에 대해서 현대의 약간 패러디 작품이에요. 허생의 아내가 대체 글은 읽어서 무엇하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가지고 허생의 처가 허생을 구박하는 그 부분을 확장해서 현대소설로 쓰인 글이 있는데 요즘에 그게 다양성 읽기에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필수작이에요. 근데 예전 교과서 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 작품. 그래서 이건 지문 때문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비문학으로 가볼게요. 자, 비문학을 공시형으로 바꾸면 이라고 했는데 제가 바뀐 걸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레어하게 수능 지문을 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놀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볼 땐 분명 이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이대가 다양하지만 사실 한동안 국어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능에서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게 된 계기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연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강사의 기능이 확연히 있는 게 삶의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한동안 수능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막 1등급 99점, 98점 언젠지 알죠? 예, 그랬을 때 AB형으로 막 나뉘고 국어 영역이 언어 영역이라는 이름을 국어 영역으로 바꾸더니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1등급 98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문도 너무 쉽고 문제도 너무 쉽고 이게 강사의 기능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실히 공부한 애들이 그냥 긴장하면은 좀 덜 받고 그럼 뭐 2문제 틀리면은 막 2등급 나오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수능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 더 연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진입장벽 높은 시장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공부는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문법도 더 수능보다 더 깊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공시 쪽이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왔죠. 그리고 굉장히 호되게 되게 맨땅 헤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좀 이제 수능형이라기보다는 독해가 중요해지면서 유의미해지는 것 같고 수능도 제자리 다시 찾았어요. 수능도 이제 영어가 사실은 절대 등급 되면서 국어가 어려워졌고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요즘엔 1등급이 90, 91, 88도 나와요. 예, 1등급인데. 그러면 거의 1등급의 커트가 10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국어가 수학 대열에 들어가요. 예전에 중요도로 보면. 그래가지고 아주 장이 좋아서 막 맨날 약 올려요. 국어 강사들이 다 엄청 잘 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 너 거기서 뭐 해? 막 이러면서 막 제 동기들은 다 지금 메가나 이투스나 이런 데서 다 인강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두고 봐라. 내가 우리 관뚜껑 덮기 전에 모르는 거다. 이러면서 막 두고 봐.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죠. 자, 다들 퇴물 취급받을 때 나는 라이징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자, 어쨌든 지금 비문학이 꽤 어렵죠. 근데 1번 문제 보시면 1번은 지금 공시형과 다를 바가 없죠. 원래 공시형도 윗글에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이거는 설명 방식 부정발문이니까 원래 있던 유형이에요. 근데 다만 지문 길이가 공시는 좀 짧은 거지. 근데 교행직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아마 한 문단 적을걸요, 이거보다 교행은? 그쵸? 그러니까 텍스트는 그냥 이 정도 훈련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떻게 풀기로 한 것만 확인해 볼게요. 이제 거의 마무리로. 우리 아까 전에 기출 풀 때 이 유형은 어떻게 하라고? 선지 먼저, 지문 먼저. 뭐부터? 선지 먼저. 그럼 선지 먼저 보는 방식 해봅시다. 통화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어. 물론 이건 이따 확인하세요. 내용은 이따 확인하시고 나누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라 그랬어요. 물론 이 앞에 내용물은 이따가 확인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인과적 무엇을? 그 다음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대표적인 수단, 괄호 이렇게 내용인 거 괄호 찾아야 될 어떤 서술전개 방식 밑줄 이렇게.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 두 견해의 차이. 대립되는 두 관점이 있나 없나. 그런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면 훨씬 구조적으로 잘 보여요. 알고 들어가면. 여기서 4개는 참을 테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번에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안이라고 했어요. 사실 근데 이 문제 제가 풀어보시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위에 있는 정보를 빼고 공시형으로 바꾸면 이 위에 있는 정보를 그냥 간략하게 기준금리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변인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빼버리고 그냥 지문 자체에다가 함량을 높이는 거예요. 자, 교행직이 나올 땐 2번에 이 보기 정보를 지문으로 넣을 겁니다. 네, 지문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만. 근데 이것도 경우가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월 1일에 2.5%로 인하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많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중앙은행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 정도로. 그래서 선지에서 판단해야 될 요소를 여기서는 기준 시점 1월 1일이라고 했을 때 인하하는 것과 그리고 4월 1일에 두 번이죠. 그러니까 검증을 2번 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 분기의 기간이 있는데 이걸 2번 시키죠. 근데 2번은 1번 정도로 줄일 거예요. 난도는. 그래서 이게 교행직 정도로 변화한다면 이 시점과 이 시점 2번의 행위를 1번 정도로 줄이고 보기를 지문으로 넣어서 출제를 할 거다. 이 얘기죠. 그 정도로 하면은 문제가 좀 쉬워지거든. 그리고 지문 길이는 다른 부분을 빼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추론 문제를 낸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 교행직엔 없어요. 국회직엔 있습니다. 국회직엔 있는데 교행직에서는 방향성 계산 문제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그 정도로. 자, 그 다음. 자, 3번. 오히려 이제 교행에 평이하게 들어맞는 유형은 아까 1번 문제랑 3번 문제예요. 1, 3번 문제. 그리고 4번 문제는 문맥적 의미 문제 아까 전에 나온 거 봤죠? 원래 기존 유형으로. 그래서 1, 3, 4번은 나오면 원래 교행직에 나오던 유형이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2번이 나온다면 신유형일 테고 그리고 신유형으로 나온다면 아까 쟤보다는 함량이 굉장히 줄어서 2번 해야 될 연산을 1번 정도로 줄여서 나올 거다. 자, 그래서 3번은 두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죠? 그 문제를 냈고요. 저도 국가직에 이걸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7번부터 32번. 자, 지문 길죠? 자, 교행직 지문이 이렇게 길 수는 없는데 보시면 발문을 쭉 보고 이게 두 지문을 합쳐놓은 거라는 걸 눈치채면 돼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 수능에도 이렇게 긴 지문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수능에 긴 지문, 문제 5 혹은 6문제짜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지문의 유형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지문을 액자식으로 넣었거나 두 지문을 그저 순서상 이어붙였거나 이 2가지 구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행직이 국회직 정도의 지문 길이를 각오한다면 나올 수 있는 지문 유형이죠. 그죠? 그러면 한 지문에서 5개 정도 내주겠지. 근데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행직 준비할 때 수능 문제지를 쓰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지문을 분할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에 들어간 문제는 이게 연산 문제예요. 아까 전에 그 우리 바로 앞지문 통화 계산하는 거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게 보기가 지문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계산 문제만. 사실 계산 문제만 빼버리고 지문 확 줄일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지문은 자 다시 자 이 보기를 그쵸? 아예 이 보기를 하나의 지문으로 형성하는 거야. 지문에 있는 정보를 더 넣어서 그렇게 단독 문제로 가거나 아니면 이 지문과 관련된 베이스 정보 부분을 베이스 정보가 몇 문단일까? 자 아까 그 지문에서 베이스 정보 어디 있을까요? 시차. 그쵸? 시차 부분에 나오죠? 여기네. 자, 시차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선제성 부분이나 대응하고 요거. 기준금리 인하한다면 그쵸? 그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된다.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떤 대응을 하면 그 뒤에 시간이 좀 지나야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쵸? 2번을 빼고 나머지 문제를 하면 지문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 요 지문. 자, 요 지문 27번부터 3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발문 먼저 보세요. 자,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내용 확인 같죠? 근데 보면 일반 추론이에요. 문장이 꽤 길고 뭐뭐 할 경우라고 계속 가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오히려 사례 추론이거든요. 지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정된 상황을 준 다음에 그럼 그 가정된 상황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추론하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가를 바탕으로 정책수단 특성을 이해하는 것. 2번과 5번은 이 지문에서 그저 얼마든지 교행에 적합한 별 가공 없이 그냥 내도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능과 교행의 차이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4번 같은 문제 유형은 못 내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내려갔다가 회복하느냐 아니면 올라갔다가 회복하느냐 아니면 올라갔다가 새로운 기준점에 의해서 변경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그래프도 A는 내려갔다가 회복하죠. B는 올라갔다가 새로운 기준점으로 수렴되죠. C는 올라갔다가 다시 회복되거든요. 요 차이라서 지문에서 그 개념만 찾으면 쉽게 끝나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프가 나온 적은 없지.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래프가 혹시 나오면 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프는 더 쉬워요. 교행직에서 그래프가 만약에 나온다면 첫 시도잖아요. 어렵게 낼 리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X축과 Y축을 보고 선이 몇 개인가 확인하신 다음에 변곡점, 오름세나 내림세의 변인이 되는 그 지점 같은 거 확인하시고 일단 여러분 그래프 볼 때 기본은 뭐다? X와 Y. X와 Y로 확인하고 선의 개수 확인하고 변곡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오름세냐 내림세냐 비례 반비례 확인한다. 요것만 할 줄 알면 오히려 일반적으로 보기 적용하거나 사례 추론하는 아까 그 1번보다 훨씬 쉬운 문제예요. 1번보다 얘가 쉬워요. 4번이. 자, 그 다음 2번, 5번은 풀 수 있어야 돼 지금. 그쵸? 얘만 잘나가지고 그냥 교행직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2번 가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을 이해하라. 자, 볼게요. 네 가지 측면. 자, 보면 강대성 동그라미. 강대성은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강대성에 동그라미 치고 B급만 치면 하나가 부족해요. 강대성을 딱 잡을 만한 밑줄 어디다 넣어야 될까? 제한. 그렇지. 여기죠. 제한. 그 다음에 직접성. 직접성은 어디에? 직접성은 직접 관여도죠. 근데 직접성은 직접이니까 직접 하면 별 매력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나라면 이거 안 잡겠다. 직접은 당연하니까 뭘 잡을까요? 뭘 잡을까요? 밑에 보세요.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하면 이렇게 낮 정보를 쳐야죠. 위탁은 직접성이 낮다. 직접성이 높은 건 직접 하는 거니까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활동 수행과 재원 조달로 하면 뭐랑 헷갈리는지 아십니까? 여기다 밑줄 근 사람들 뭐에 헷갈리게 해요? 재원이라는 말 때문에 명시성하고 헷갈려요. 뒤에 보면 명시성이 나올 텐데 여기 나오죠?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보이십니까? 그럼 명시성의 재원과 이 재원 조달이 헷갈리게 돼요. 그걸 노린다고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시잖아요. 예시를 특징으로 잡지 마세요. 예시를 특징으로 잡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오히려 위탁은 직접성이 낮으니까 낮 정보로 물결을 치잖아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 안 속아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내면 엄청 속는다고 명시성이. 그 다음 또 자동성. 자동성은 뭐에다 칠까요? 밑줄. 기존 조직.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가시성은 뭐래요? 명시적으로 재원이 드러난다. 가시성. 명시성이 아니라 가시성이네. 이렇게 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헷갈리게 일부러 한 게 뭐다? 여기 재원과 여기 재원. 그거를 딱 낚는 선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까요? 2번 풀어볼게요. 2번에 다전혀 정책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의 과태료. 여러분 과태료는 뭐예요? 제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태료가 강제성이 높죠. 과태료가 장려금 지급보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지?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규제 강화. 이것도 뭐예요? 규제 강화면 강제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재원. 그럼 가시성이 재원이 높죠. 그러면 딱 얘는 강제성, 얘는 가시성. 그죠? 그러면 뭐뭐보다 할 때 꼭 방향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발 그러면 부동호를 쓰든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틀려가지고 선생님 잘못 봤어요. 자, 여러분 실수는 왜 하는 걸까요? 손이 게을러서요. 자, 그 다음 3번 문화재를 발견해서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금지. 이거는 강제성이잖아. 얘가 높지. 그쵸?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죠. 지금의 현 공시는 이 정도로 원하죠. 사실은. 아까 전에 막 그래프나 막 계산이나 이렇게까지는 사실 안 가는데. 자, 그 다음 4번. 자, 쓰레기를 민간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이거 뭐 위탁이죠? 그럼 위탁은 뭐가 낫다고? 그쵸? 자, 위탁은 지금 직접성이 낮지. 그죠? X. 답은 5번. 왜요? 신설하지 않고 있던 것을 활용하니까 답은 그쵸? 5번. 그래서 요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 지문에서 2번, 5번은 안 틀리면 돼요. 교행직이 원하는 수준 거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5번도 볼까요? 자, 이거 잠깐만. 시간에 따른 X 시간. 그쵸? 변화죠? 자, 그 다음에 자, 떨어졌다가 회복. 올라갔다가 다른 수렴. 다른 변인에 의한 수렴. 올라갔다가 기존 회복. 기존으로 돌아오는 거 2개, 변동되는 거 하나. 금방 찾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미세 조정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례네 사례. 그럼 미세 조정 수단의 사례 어디 있어요? 지문의 맨 마지막 문단이죠? 사전적, 사후적.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에 미세 조정 수단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읽은 다음에 마지막 문단을 5번에서 3번 보세요.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해서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지문을 읽어보면 환율은 건드리지 않는 게 미세 조정 수단이에요. 그럼 미세 조정 수단에 대한 정보를 잘못 읽은 거죠. 환율은 항상 결과지 환율을 직접 바꾸는 게 아니죠. 그거는 지문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1번 보면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보험 밑줄. 2번 자, 세율 조정이죠. 여러분 이건 환율 조정이에요, 세율 조정이에요? 세율 조정이에요. 이거랑 3번 완전 달라. 2번은 세율을 건드리는 거고 3번은 환율을 건드려. 어떻게 결과를 건드려? 그래서 거기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수입업체 지급보증 밑줄. 그 다음에 5번은 정보 제공. 그럼 나머지는 다 환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직접이 아니라 미세 조정이죠. 환율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잖아.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지문은 사실 제가 가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그냥 교행에 적합해서 그냥 놨어요. 얘는 하나의 가공도 없이 지금까지 교행은 한 지문당 몇 개까지? 2문제까지. 만약에 좀 늘려볼까? 그러면 딱 요 정도 모양이 될 거예요. 얘는 가공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문학을 보겠습니다. 자, 문학을 공시형으로 바꾸면 요즘 진짜 애들 되게 대단하죠? 그쵸? 막 이만하잖아. 막 정신없고 막 저글링 뭔지 알죠? 공 3개 막 돌리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근데 교행직에는 2작품 정도는 이미 나왔잖아요. 3작품까지 나오면 이거는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정신이 없어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그 일에 대하여 제가 만약에 3작품이 나오면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각 뜯으면 내가 만약에 이걸 교행을 낸다면 뭐를 덜어내고 기존 스타일로 만들까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발문을 보세요. 21쪽에 1번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라. 여러분 가는 작품이에요? 아니면 문학 이론이에요? 문학 이론이죠. 그쵸? 이것도 좀 아는 사람이 좀 읽기 편하고 빠르겠죠? 그 다음에 2번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하라. 그럼 A도 어차피 가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를 이해해라. 자, 그러면 구조도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나를 이해하라. 그 다음에 다를 이해하라. 그러면 가를 안 읽으면 사실 기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다보다는 가를 먼저 읽는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자, 3번 보세요. 나의 표특. 이거는 사실 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나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4번에 B 중심으로 B는 어디 있어? 다에 있죠. 다 중심으로 다를 감상하래. 그럼 결국에는 다 시 안에서 초점 문단을 두겠다는 거죠. 초점연. 그죠? B 부분은 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사실 3번 문제와 4번 문제는 이 밑에 3번 문제가 부속돼 있고 4번 문제가 부속돼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3개의 글을 가지고 그럼 문항수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4개죠. 근데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보 이런 곰탱이가 3개 다 읽고 있지. 그쵸? 자, 3개 지문부터 읽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막 쉐킷쉐킷 해가지고 막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막, 자, 소환하면, 나 나와. 자, 뛰쳐나. 다 나와. 그럼 뛰쳐나. 그럼 나와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문을 순차적으로 읽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렇게 처리 끝내고 이렇게 처리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착하고 순진하게 지문부터 싹 읽고 문제 보면서 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지문을 2-3번 보죠. 그리고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왜곡돼요. 읽을 때마다 달라, 컬러가. 뭔지 아시겠죠? 처음 본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꾸 읽을수록 선지 같은 게 막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더럽힐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문학이니까 선지에서 힌트를 얻어서 들어가면 안 되냐. 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거기 범인이 있는데? 그쵸? 범인이 하는 얘기까지 들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지문을 생각해 주게요. 또 범인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학의 내용에 대한 것을 선지를 읽고 도움받아서 생각하겠다? 보기에 도움은 받아도 의심 대상이 섞여 있는 선지를 보고 도움을 받는 건 아닌 거예요. 지문부터 읽고 선지를 봐야지 선지 읽고 지문 보는 건 아닙니다. 못 빼고 표현상의 특징 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여기 일단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1번은 형식 문제였고, 형식 문제. 자, 문제 요령 볼까요? 자, 여기서 운문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대한 고찰을 하죠. 시간의 흐름. 그래서 서정시, 원래 시는 서정인데 시에 서사적 성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되는 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에 대한 얘기였어요. 서정시와 서사시의 구분에 대한 얘기가 가에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1번에 이제 시간, 2번에 과거형이나 현재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3번에 동작 변화 현재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4번에 과거,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한다. 근데 이게 다 기호제시형이죠. 기호제시형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시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하라고 했을 때 요거 내용 이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였고, 그래서 이거는 회상형이죠. 어머님, 제 17살 적의 겨울은 이랬었지요. 그래서 회상하는 역순행의 시간 흐름이 있는 지문을 보여주고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나의 표특 보세요. 나의 표특에 보면 나의 표특에 모르는 개념어가 없어야 되겠죠. 이 정도는. 의도적으로 변형된 시어 리듬감을 그러면 이렇게 끊고,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끊고,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요. 자연물에 빗대요. 자, 그 다음에 색채어를 활용하여. 자, 그 다음에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자, 요렇게 끊고 얘는 선지를 먼저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선지를 먼저 보고 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가를 보고, 그쵸? 여기서 나의 문제가 있는데 가를 보고 나 문제, 단독 문제 풀 때는 요거는 시간에 대한 거였죠. 근데 사실 나를 읽기 전에 이 문제, 3번 문제가 표특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 보고 3번 표특 보고 나의 시를 읽은 다음에 문제 풀 때 얘 풀려 있고 그 다음에 얘 마지막 문제 푸는 순서. 다시 가를 읽는다. 나의 시에 진입하기 직전에 선지의 표특 키워드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나를 읽으면서 읽는 동시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 고찰해서 몇 번 문제? 2번 문제를 푸는 거죠. 2번 문제가 아니라 1번 문제 푸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읽으면서 거의 처리가 되는 문제였어요. 나 라인은. 근데 다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문제 자체가 2번 문제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내용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가 읽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4번도 내용이죠. 그래서 가는 시간과 표특을 가에서 나로 갈 때는 시간과 표특을 물어봤고 가에서 다 라인으로 갈 때는 뭘 물어봤어요? 내용 위주로 물어봤어요. 그럼 이 세트 하나면 표특과 내용을 둘 다 테스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자, 또 작품 3개입니다. 자,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 저 국가직대 모의고사 이거 넣었는데 이육사 건데 우리가 모르는 시야. 그쵸? 이런 게 딱 좋다고요. EBS에서 이런 걸 쓴다고. 자, 그 다음에 김광규의 묘비명. 이거는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는 일반론. 그래서 일반 이론이나 문학 사나 이런 것들을 넣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이죠. 자, 이게 표특인가 내용인가 보세요. 표특 공통점이요? 아니면 내용 공통점이요? 표특 공통점이죠. 그럼 여러분 이럴 땐 표특 먼저 가지고 가고 가 읽으면서 없는 거 속어, 있는 거 남겨. 그 다음에 나 보면서 또 속어에서 하나 남기는 거죠. 공통점 문제는 속어법으로 하나 남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A의 관점에서 기억, 미음을. 자, A가 어딘데요? 다에 있죠. 그러면 다의 A 파트에서 가를 판단하는 거니까 가부터 읽는 거예요? 아니면 다부터 읽는 거예요? 다부터. 그럼 여러분 일부러 지금 얘를 다에다 배치했지만 일반 이론 지문이 기준이 될 때는 얘부터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교행직은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면 보기로 다를 빼주거나 아니면 맨 위에다 두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를 참고해서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하라. 이것도. 그럼 여러분 여기서 2번, 3번 묶어주세요. 2번, 3번 문제는 유형이 같은 거야. 어떤 면에서? 일반 이론을 보고 지문에 들어가서 평가하라는 면에서. 자, 그 다음 자, 오륜가 이번에 나왔죠. 추가 채용할 때. 그래서 자, 오륜가와 참하설 둘 다 공무원 기출, 일행직에 기출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볼 건 이거죠. 고전 시가와 수필의 갈래복합형. 그래도 요 정도는 두 작품이잖아요. 뭐 교행직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고전 시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엄청 낯선 작품보다는 교과서 필수작이 나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수필 같은 경우는 고전 시가랑 엮으면 고전 수필보다는 현대 수필을 많이 줘요. 좀 이렇게 평이하게. 그죠? 그리고 만약에 고전 수필이 나왔다 그러면 현대시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섞으려고 할 확률이 높죠. 자, 그랬을 때 자, 발문 보세요. 가 나의 공통점 표특이에요, 내용이에요? 또 표특이네요. 그쵸? 이럴 때는 선지를 뭐 영탄적 표현의 밑줄 통해 끊고 자, 상반된 세계관이 끊고 대구 형식을 통해 그러면 상반 그리고 대구 그 다음에 연민 그 다음에 경계와 권고 그 다음에 5번에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끊고 역설 이런 식으로 딱딱 잡아서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선지 보세요. 자, 통합형이에요? 아니면 각계형이에요? 각계형 하다가 5번만 통합이죠. 이럴 때에는 얘는 미리 고찰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마지막에 풀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하라. 이거는 이건 꿀이니까 보기 반드시 먼저 보고 들어가야죠. 그죠? 자, 그 다음 4번에 나에 대한 이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수필에서 줄거리에 대한 이해니까 그래서 자 1번과 2번은 두 작품의 병합형이고 3번과 4번은 각계형인데 어차피 2번도 선지가 각계형으로 찢어진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두 개를 한꺼번에 읽고 푸는 게 아니라 한 작품 풀고 한 작품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 처리하고 선지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작품을 처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일행직 모의고사만 보면 한 지문 한 작품 이것 때문에 두 작품 풀 때 되게 좋지 못한 전략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품 두 개를 먼저 읽고 문제 보면서 되돌아가는 그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두 작품을 읽고 머릿속에서 두 작품이 섞이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한 작품 읽고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작품 풀고 마무리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세 작품 병합형이 나온다 그러면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 클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에 수필 하나 현대 수필 하나 볼게요. 43번부터 45번에 현대 수필이 하나 있는데 문제 유형 보겠습니다. 현대 수필을 낼 때는 사실은 단독 수필이 이렇게 길게 줄 리가 없어요. 교행은.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 중에서 어떤 스타일을 지향할 거냐면 일단 수필에서 전개 방식 1번, 서술 방식 이게 공시에 내기 좋고 그리고 수필에서 문맥의 의미를 물어보는 2번, 문맥 의미 그리고 뭔가 다른 외적 준거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시에 잘 나오진 않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외연을 줄 때도 이 작품의 창작 시기에 대한 정보나 작가 정보를 주는 걸 공시는 좋아하죠. 근데 이거를 효용론적 관점에서 독자가 받아들일 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의 관점은 사실 그닥 지향하거나 사실 공시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봤고 EBS 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은 골라달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무녀가 아니기 때문에
신녀나 무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기준을 알려드리면 쭉 작가를 오히려 보세요. 작가를 보면서 내가 교과서나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에서 다들 기본서 있으시잖아요. 어떤 선생님의 문학작품 들었을 때 어떤 작가에 대해서 들었다. 주요 작가들의 작품은 그죠? 되게 유명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 이규보의 작품에서 청강사자 현부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장르죠? 가전체 소설이에요. 근데 가전체 소설에서 다들 공방전이나 국순전은 알면서 청강사자 현부전은 모르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공방전도 냈었지, 막 국순전도 냈었지, 지겨워. 그러면 청강사자 현부전 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러면 또 이유진이 청강사자 현부전이 나온댔어. 막 확대 해석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런 형으로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쭉 보면 뭐 정약용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견여탄 처음 들어보죠. 이런 것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그럼 EBS 사요? 여러분 EBS보다 차라리 네이팅 치는 게 더 상세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EBS는 아시지만 EBS 안 봤어요? 뒤에 보면 해설지 뭐 그렇게 작품에서 엄청 자세한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변형 문제를 출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사교육 쪽 강사들이 포스팅한 게 훨씬 자세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검색을 통해서 화장실에서 한 작품씩 보는 게 그게 낫다는 거지. 너무 진지하게 이거 해야 될 일이야. 어떻게 큰일 났어. 막 목차 지워가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너덜너덜해져요. 이거 다 보고 싶어지거든. 왜냐면 한둘 건드리기 시작하면 다 보고 싶어지거든. 못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요 작가들 위주로. 근데 공무대화가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죠. 이건 필수 작품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4시간 특강에 하기는 벅찬 양을 관점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풀 수업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 해설을 다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할 거란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조교들도 이거 컨텐츠 잡을 때 선생님 이거 문제 안 풀어주실 거죠? 그래서 왜 풀어줘야지? 어차피 정오답 해설이 다 있는데 그리고 또 수능 강사들이 얼마나 무료로 해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 거 보셔도 되고 만약 근데 얘가 다시 나오진 않는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수능의 스타일을 보라는 거고 수능 보신 지 워낙 오래돼서 요즘 어떤지 모르잖아. 그래서 보라고 한 거지. 그쵸? 그리고 그것에 변형된 스타일은 제 모고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수능을 공시형으로 바꾸고 교행직형으로 바꾼 게 제 독해 플러스고 그리고 국가직 모의고사고 지방직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파는구나. 여러분 제가 카페에다가 무료로 다 공개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직 모의고사 보시고 국가직만요? 지방직은 근데 국가직만 해도 스타일에 대한 익숙함은 확실히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강의 늘리지 말고 제 지방직 모의고사 듣고 계신 분들은 쭉 하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량을 증량하고 싶으면 국가직은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더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행직 기출도 봤잖아요. 보고 내려받아서 보시면 비슷하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은 저는 원래 교행 스타일에 가장 적합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막 쓱 지나가듯 얘기했는데 고전 시조랑 고전 필수 가사 전문 분석이 고전 지문과 고전 문법이라는 폴더에 있어요. 네. 그리고 서울시를 또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울시 전에 지식국어 벼락치기라고 제가 무료 특강 해놓은 거 있어요. 그게 지식국어 기출 100개를 시대순으로 다시 정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들으시고